네, 저는 이 시간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페르시아인들, 난민들을 지금까지 섬겼지만 그 전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전공했고 또 친구들과 애니메이션 회사를 차려서 했었었고 또 뭐 하다 보니까 또 애니메이션을 가르치는 외래 교수도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리고 선교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제가 했던 게 또 미디어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굉장히 오랫동안 미디어 사역을 했고 미디어 일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로 하는데 컴퓨터로 하기 시작했을 때 아날로그하고 연결되는 그 지점에서부터 제가 이 일들을 해왔습니다. 꽤 오랫동안 했었죠. 그래서 미디어 환경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정말 예사롭지 않다.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됐고 남들보다 좀 더 민감하게 했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해왔으니까 오랫동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여기 나오면서 갑자기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이 모습을 원하겠습니까? 어떤 부모님이 야 우리는 대화도 한마디 안 하고 스마트폰 잘한다. 참 기특하구나. 누가 그러겠습니까? 저러기 싫다는 거예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계속 저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기 싫은데 계속 하게 되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게 심각해요. 이게 미주 통계인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하루 4시간 30분을 이걸 합니다. 미디어. 그리고 6시간 40분 청소년. 그리고 9시간 22분이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일수록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통제하는 사람이 없는 거겠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통제를 하니까.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지금 모두가 이렇게 중독에 빠졌어요. 근데 이렇게 중독에 빠져본 적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마약 중독도 있고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이런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에 대한 해악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험해보고 그것을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술을 못 사잖아요. 애들 간다고 해서. 담배 못 삽니다. 안 팔아요 아예. 왜냐? 그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역사에서 배웠고 그래서 막아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거는 요게 전화기였어요. 전화기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전화기 문제 없잖아요. 아이들도 쓰고. 근데 이렇게 갑자기 더 편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 제한 없이 이거를 아이들까지 다 쓰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조절해 줘야 되는 어른들까지 중독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중독, 어른도 중독,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알려줘야 되는 부모도 중독, 선생님도 중독. 역사상 이렇게 통으로 모든 세대가 중독에 빠졌던 적이 단 한 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 안 좋다라는 것을 최근부터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이 처음 났을 때는 뭐 너무 편하다, 좋다. 역사에서 배우기도 전에 우리가 이거를 감 잡기도 전에 이미 순식간에 퍼져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쥐게 됐다. 아주 독특한 양상입니다. 자, 중독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있는데 올즈와 밀러라는 분이 있어요. 쥐의 뇌에다가
가느다란 전선을 연결한 거예요. 그리고 약한 전기를 흘려보냈더니 일부 쥐들이 쾌락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쥐들 모아다가 버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르면 이 버튼을 통해서 이게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영상인데 이게 안 나오네. 그냥 설명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쥐가 전혀 몰라요. 나와가지고 영상 보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밟아요. 밟았더니 느꼈어. 그때부터 광클릭이라고 하죠. 다다다다다다다 누릅니다. 그래서 하루에 48,000번 누르는 거예요. 하루에 48,000번 누르면 밥 먹을 시간 없어요. 잠자고 물 마실 시간도 없습니다. 잠 안 자고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어버렸어요. 누르고 죽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중독의 메커니즘이에요. 중독이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랄 때 욕구가 생깁니다.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행위라는 걸 하게 됩니다. 액션을 취해요. 그러면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게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도파민이라는 게 여기에서 나와요. VTA라는 지역에서. 그러면 측좌핵을 지나면서 쾌락이라는 걸 느껴요. 그 뇌에 전선 바뀌었던 그 쥐들이 어디에 전선이 바뀌었냐면 측좌핵이라는 곳에 전선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극이 갈 때마다 쾌락을 느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전두엽을 지나서 뇌 전체로 흐릅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죠. 식욕이라는 게. 그 식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리라는 행위를 합니다. 자, 그래서 먹는다는 행위를 이어졌을 때 뇌는 도파민을 흘려보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장 가가지고 아주 비싼 재료를 사왔어요. 그리고 뭐 한 서너 시간 들여가지고 열심히 공들여서 요리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뇌에서는 뭐 먹어서 그냥 근데 이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는데 조금 나와요.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나. 그리고 전전두엽에서는 뭘 하냐? 여기서는 뭔가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 야, 내가 들인 공이 있는데 돈도 많이 들었는데 에너지도 많이 들였는데 야, 도파민 요거 나온다. 그러면 그 요리를 다시 해먹겠습니까? 안 해먹죠. 그걸 여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배고파요? 열었더니 라면이 있네. 라면 별 행위할 것도 없어요. 물론 넣고 그냥 때려 넣으면 끝이에요. 먹었네? 맛있네. 도파민이 이만큼 나왔네. 이만큼. 그러면 여기 지나면서 오 괜찮네 하고 전전두엽은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 나 한 거 없는데 왕창 나왔네. 남는 장사다. 계속해라. 그래서 우리가 라면을 계속 끓여 먹는 거예요. 간단한데 계속 줘. 이겁니다. 이게 이제 중독의 메커니즘이에요. 왜 우리가 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냐? 우리가 만약에 아이들이 성적을 올리고 싶다라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뭐 다 있을까요? 네, 웬만하면.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해야죠? 성적을 올리려면 공부라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공부를 하루 이틀 한다고 되지 않아요. 좀 길게 해야 돼요. 다음 시험 볼 때까지는 꾸준하게 좀 해줘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험을 쳤을 때 점수가 내가 원하는 만큼 오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 도파민이라는 보상이 즉각적으로 주어지지도 않고 오래 걸려요. 보상을 받으려면. 보상을 받을 때 이게 보장이 되어 있지도 않아요. 줄지 말지도,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마트폰, 만약 게임이다. 자, 어떻게 됩니까? 행위랄 것도 없어요.
손만 까딱까딱까딱 하면 된다. 손을 까딱하면 점수가 즉시로 올라가요. 즉시로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즉각적으로 주어져요. 게다가 확실한 보장이 된 보상이 주어져요. 내가 하는 만큼 보상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뇌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남는 장사다. 공부? 그거 미치는 장사다. 자, 그러니까 공부는 하기 싫고 게임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미디어가 가면 갈수록 중독에 더 빠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갑니다. 자, 왜 그러냐? 미디어를 보면 볼수록 예를 들어서 틱톡 아이들 많이 하죠. 보면 볼수록 돈이 되잖아요. 그 회사에게 그리고 그걸 만들어낸 창작자에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겠어요? 많이 보게끔 만들겠죠. 당연한 겁니다. 덜 보게끔 만들지 않아요. 많이 보게끔, 다시 말하면 중독에 걸리게끔 만든 거예요. 그게 발전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냐? 쇼폼이라는 걸로 온 거예요. 그래서 릴스, 틱톡, 쇼츠 이런 쇼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너무 간단해요. 손만 까딱하면 새로운 자극이 주어져요. 손만 까딱하면 새로운 자극. 예전에 저는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전공을 한 거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좋아해도 중독에 걸릴 방법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아무리 텔레비전을 오래 틀어놔도 애니메이션 하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었어요. 피구왕 토끼 한번 보고 나면 볼 게 없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보고 싶어도. 다음 편 너무 궁금한데 불꽃슛을 쐈는데 얘가 맞고 어떻게 되냐 너무 궁금한데 다음 편을 보려면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돼요. 더 가혹한 건 뭐냐? 그 다음 날 됐단 말이에요. 월화하니까 화요일 날 보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려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 시간을 딱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그걸 볼 방법이 없어요. 그게 재미도 없어요. 아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본방사수를 안 하면 볼 방법이 없었어요. 중독에 걸리려고 해도 중독에 걸릴 방법이 없어요. 밖에 놀다가 잊어버리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밖에 놀아. 어차피 시간 지났어. 중독에 걸리기가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아해도. 그런데 요즘은 OTT, 인터넷상에 다 있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만큼 1편부터 끝편까지 넷플릭스에 다 있네. 정주행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리즈물은 중독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편이 궁금하지 않으면 망해요. 아무리 시나리오가 좋고 뭐 해도. 그러니까 웹툰 같은 거 맨 마지막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드라마 맨 마지막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아침 드라마 요즘은 뭐 워낙에 OTT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침 드라마가 사라졌는데 아줌마들 아침 드라마 엄청나게 보셨잖아요 예전에. 근데 그 내용 보면 내용도 별로고 배우들도 한물 가는 배우들 나오고 그런데 그걸 계속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지막 장면. 다음 편을 안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갑자기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내가 네 애비다 이러는데 그러면 제가 네 애비인데 그거 어떻게 다음 편을 안 봐요? 그러니까 중독에 어떻게 하면 걸리게끔 할까? 이게 콘텐츠의 핵심입니다. 내용이 좋고 필요 없어요. 왜? 돈 벌면 땡이에요. 어차피 세상 좋아지려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미디어는 점점 더 발전을 시켰는데 가면 갈수록 중독을 잘 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 이 스스로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 간단치가 않아요. 이게 이제 중독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면 인생 뭐 있냐 즐기면서 살면 되지. 행복하다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미디어를 애들이 원하는 만큼 한다. 과연 행복한가? 자, 이게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 이 메커니즘이 마약 중독의 메커니즘하고 똑같습니다. 마약을 먹으면 행위를 할 것도 없어요. 먹는다는 행위, 뭐 맞는다는 행위. 간단한 행위로 갑자기 뇌에서 폭포수처럼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우와! 그러면 완전 쾌락하는 거예요. 하는 것도 없이 막 도파민이 쏟아지니까 완전 남는 장사죠. 대박 장사. 자, 그런데 그러면 인생 행복한 거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뭐냐? 모든 자극은 큰 자극이 왔을 때 그것보다 적은 자극에 대해서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너무 약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고기 뷔페 같은 거 있나요? 네. 고기 뷔페 가면은 삼겹살도 있고 양념갈비도 있습니다. 뭘 먼저 굽나요? 삼겹살을 먼저 먹습니까? 양념갈비를 먼저 먹습니까? 삼겹살 보통 여기 교육이 안 되잖아. 한국인으로서의 자질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 삼겹살을 먼저 구워야죠. 왜냐하면 이 양념갈비는 자극적이란 말이에요. 삼겹살은 맛있는데 자극적인 걸 먹으면 그거보다 덜 자극적인 거에 대해서는 감은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맛있는 건데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 마약은 자극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것보다 약한 자극은 감흥이 없어요. 왜 그러냐? 도파민이라는 게 나오면 도파민 수용체가 그걸 받습니다. 그걸 전달하면서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일부 도파민 수용체들이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과 똑같은 자극을 느끼려면 훨씬 더 많은 도파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이 더 많은 마약, 더 자주 마약, 더 센 마약을 찾는 거예요. 왜? 똑같이 했는데 느낌이 없어요. 요런 거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마약 중독자들은 밖에서 노숙을 해요. 왜 그러냐? 일을 하면 월급이라는 보상을 받습니다. 돈을 받았을 때도 도파민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 돈으로 샀을 때도 도파민이 나와요. 그런데 그 보상은 마약을 했을 때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해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일해서 월 1억 버시는 분이 갑자기 어느 날 망해가지고 월 100만 원 번다. 일할 이 동기가 생기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몸이 망가져서 못하는 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일뿐만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재미없어져요. 마약 중독자들 여기 많은지 모르겠는데 전 아프간 사람들 생겼잖아요. 아프간은 최대 마약 생산 국가예요. 뭐 슈퍼마켓에서 새우깡 하나 사고 1,000원 내면 잔돈을 마약을 거슬러줘요. 애들한테. 그런 정도예요. 마약 중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마약 중독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누구도 쾌락은 느끼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다 끊고 싶어요. 못 끊어.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요. 자극은 느끼지만.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또 문제가 뭐냐. 뇌에는 시냅스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 신경망. 이게 마치 나무와 나무 가지처럼 돼 있어요. 근데 생후에 별로 없죠. 팔다리가 멀쩡해도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제대로 조정이 안 돼요. 왜? 뇌가 발달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조금만 있으면 막 발달을 해요. 그러다가 안 쓰는 거는 약해져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약해지는 것처럼, 운동을 하면 강해지고 안 하면 약해지는 것처럼 당연한 겁니다. 근데 뇌는 이게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요. 뇌는 안 쓰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나무와 가지처럼 자라는 이게 시냅스가 잘려나가요. 그리고 잘려나간 것은 다시는 생성되지 않아요. 이게 뇌의 이 시냅스의 가지치기다라고 뇌과학자들 얘기해요. 근데 그거 보시면 알아요. 그 어른들 중에 멀쩡한데 갑자기 어느 날 뇌출혈 와서 픽 쓰러졌다가 병원 실려갔는데 다리가 멀쩡한데 못 걸어요. 입이 멀쩡한데 말을 못한다. 왜 그러냐? 그 뇌 부분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평생 간다. 개선되지 않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열심히 재활운동 하니까 말도 하고 재활운동 하니까 쩔뚝쩔뚝 걷기도 하고 이거는 죽은 뇌가 다시 생성되는 게 아니고 죽은 부분의 인근의 뇌의 기능이 이 기능을 대체를 한다. 어느 정도. 죽은 거는 평생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드라마틱하게 또 나타나는 때가 이때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이 어린이 때 이 시기에 이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이때 쓰기 시작한 부분은 확 드러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런 걸 느꼈을 텐데 집에서 한국말하고 학교 가면 영어를 하잖아요. 언어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커서도 외국에 아무 데나 던져놓잖아요. 말 금방 배워요. 그 부분이 굉장히 발달될 거예요. 언어 영역. 촘촘하게 나무와 나뭇가지가 자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영역은 평생 잘린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요겁니다. 뇌에는 다른 신경 전달 물질도 있는데 델타포스 B라는 게 있어요. 여기 하늘색. 요거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 오래 가요. 사라지지 않아요. 이 문제가 이 게임을 하거나 할 때 비정상적인 도파민이 분출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사라져도 델타포스 B라는 애는 사라지기 전에 또 나오고 그렇잖아요. 릴스, 쇼츠, 게임 다 1분 안에 새롭게 와서 계속 쌓인단 말이야.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 뇌의 활성화를 억제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이 물질이 많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면 뇌 자체가 쪼그라든다. 뇌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왜냐? 어른들도 중독에 빠져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 조절가 안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뭐 왔다 갔다 여기 애들 너무 착하네요. 이거 하지도 않고 잘 앉아있고 어른들 듣는 얘기들을 듣고 있어요.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어떤 데는 애들이 떠든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애들은 당연히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둬야 돼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뭘 합니까? 이걸 줘요. 요걸 딱 주면 그 자리에 고정시킬 수 있어. 게다가 떠들지도 않아. 집중력. 요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거죠. 그 이걸 준단 말이에요. 저도 제가 이란에 갔을 때 저희 첫째를 6개월 때 데리고 왔고 둘째를 이란에서 낳았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저희 애들을 보고 느꼈어요. 왜 그러냐? 부모는 바쁘고 지금 뭐 당장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지네 원하는 것만 요구해. 부모는 생각을 하는 원할 때 싸고 원할 때 달라고 울고 합의를 안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와, 인간 죄인이다. 근데 너무 바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을 했어요. 와, 얘네들 한 2시간만 자고 일어났으면 2시간만 딱 자고 나면 이 시간에 내가 할 거 막 하고 딱 치우고 너무 좋을 텐데 손님도 오는데 지금 막 치우고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이럴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얘네들 2시간을 재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수면제? 수면제 근데 먹으면 훅 가버리면 안 되니까 아주 미세한 양부터 살짝 갈아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적정량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2시간만 딱 갈 수 있는 양을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2초 정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본 적도 없고 수면제를 사본 적도 없고. 왜요? 아이들한테 혹시나 해로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과학자도 아니고 임상실험 된 것도 아니지만, 저는 진짜 확실하게 믿는 게 있는데 뭐냐? 스마트폰이 수면제보다 훨씬 해롭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결과를 봤을 때 저는 정말로 그렇게 결론이 되어집니다. 왜요? 스마트폰이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어렸을 때 이거 없이 살았습니다. 커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없이 즐겁고 행복한 시절을 알고 이거 없이 노는 방법도 알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거 없이 놀아본 적도 없고 이거 없이 친구들하고 관계해본 적도 없어요. 이거 없은 삶을 생각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렸을 때부터 쥐고 살았어. 근데 애들이니까 그렇다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쥐고 살았던 애가 지금 이제 사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부터 이제 이걸 사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진짜 사회적 문제가 됐어요. 한국 같은 경우 이것 때문에 나와가지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봤더니 인간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제가 그랬잖아요. 안 쓰는 영역은 퇴화된다고. 국어 안 써요. 미디어 할 때 안 하잖아요. 읽고 상상하는 영역이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책을 보시면 거기에는 단어가 돼 있습니다. 단어라는 암호를 뇌는 해독을 하면서 뭔가 형상화시켜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밤하늘, 까만 밤하늘, 반짝반짝 빛나는 별. 단어예요. 단어. 기호입니다. 그런데 그 기호가 뭐가 됩니까? 그림이 돼요. 반짝반짝 빛나는 영상이 돼요. 그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수많은 새떼들. 운다. 왜? 단어가 소리도 되고 영상도 돼요. 그걸 뇌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상 다 보여주는데 내가 할 게 없어요. 자극만 있지. 그러니까 뇌가 뭔가 생각해내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영역이 떨어지고 또 말을 안 하니까 또 읽지를 않으니까 그 영역이 국어 영역이 확 떨어져요.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 떨어지죠. 대화를 안 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대화를 안 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을 못 하니까 관계성 떨어져요. 관계성 떨어지니까 공감 능력 떨어집니다. 공감 능력 떨어지니까 자기 효능가. 왜? 인간은 사회적 존재. 그 안에서 관계 가운데서 자기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부모라는 게 그냥 같이 산다고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고 부모고 그 사이에 나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건데 사회 가운데 있는데 관계를 못해. 그러니까 나는 누구? 나는 왜 있냐? 자기 효능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만족도, 다시 말하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못하니까. 제가 청소년 때부터 알던 애가 있는데 멀쩡하네요. 아주 멀쩡하네요. 전혀 특이할 거 없는 애예요. 그런데 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전화를 걸었어요. 너 학교 잘 다니니? 재밌니? 네 그래요. 그냥 친구 좀 사귀었어? 아니요. 몇 달이 지났는데 친구 한 명도 못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못 사귀었어? 친구 같이 있으면 좋잖아. 왜 좋죠. 근데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친구가 어떻게 사귀는지. 밥 먹는 시간 있잖아. 그 전에 강의가 있잖아. 그때 자리에 앉으면서 옆에 있는 애한테 인사를 해. 안녕? 그럼 인사할 거야. 걔도. 그러고 나서 강의가 끝나잖아? 그러면 얘기해. 같이 밥 먹을래? 그리고 같이 밥을 먹잖아? 그걸 친구라 그러는 거야.
제가 알려줬어요, 대학생한테. 그 다음 주에 다시 물어봤어요. 친구 사귀었니? 아니요. 아니, 밥 먹으면 친구인데? 밥 못 먹었어요. 왜냐? 못해. 왜 못해? 안 해봤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얘기 안 했냐? 했어. 무슨 얘기? 게임 얘기. 게임 얘기 이런 거만 했지. 그리고 같은 반이죠, 어차피. 같은 반에 계속 같이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야. 친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친구 비스무리한 게 있어요. 자, 그런데 대학교 가면 자기가 만들지 않으면 안 만들어져. 환경 자체가. 못 만들어. 그래서 한국 학생들의 50% 이상이 4년 동안 친구 한 명 없이 혼자 밥 먹어요. 아시습니까? 여기 놀라시는 분들은 저랑 이제 비슷한 또래, 요 분들은 저도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혼자 밥 먹는 시간이 오잖아요. 밥 먹을 그런 상황이 오면 아예 안 먹어버렸어. 인간이 어떻게 혼자 밥을 먹냐? 인간은 혼자 밥 먹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떡을 떼고,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말도 식구, 가족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밥 먹는 입. 같이 먹는다는 이거는 이 관계, 사회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정체성을 느끼는 건데, 그걸 못해요. 왜? 안 해봤어요.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학교에서 끝나겠어요? 아니에요.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나서 회사를 들어갔네. 회사 들어갔는데도 관계를 못하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막 욕먹고 너무 힘들어. 왜?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갈등을 해소하고 그 갈등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처박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을 은둔형 청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은둔형 청년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60만 명. 60만 명이면 대한민국의 군인 숫자예요. 대한민국은 징집제입니다. 군인 숫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 숫자가 집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봐도 스마트폰이 훨씬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수면제 갈아먹인 애들이 과연 커가지고 그렇게까지 해로운 삶을 살까? 좀 그렇게 생각하자. 그래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주느니 집에 수면제를 구비해 주세요. 멜라토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멜라토닌. 조금씩 가는 거. 이유식.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 진심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아이들한테 주셔서 제발. 감당 못한다. 커가지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살았던 시절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때 텔레비전 보던 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때 게임기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때 게임기가 집에서만 할 수 있었지. 지금은 밖에서 24시간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애들한테, 저희 아이들한테, 지금 저희 아이들이 고3, 고1이거든요. 스마트폰을 써요. 네. 쓰기는 쓰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 같은 고1짜리 아들 같은 경우는 중3 때까지 스마트폰을 안 썼어요.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쓴 게 아니고 그 쓰지 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했겠습니까? 겁도 줘가면서.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 저는 스마트폰 안 쓸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안 쓰면 안 되겠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달라고 해서 고1부터 쓰기 시작했고 저희 딸은 중학교 몇 학년 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없었고. 그런데 중독은 아니에요. 쓰긴 써. 뭐 이걸로 봐요. 보긴 보는데 중독은 아니에요. 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겹치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성경을 찾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찍어버려라. 그래서 저희 애들을 중독까지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뭘 했겠어요? 저희 애들은 손가락이 그랬겠어요? 이 말씀 뭘까요? 만약에 애들이 중독에 걸렸다. 이걸 계속 게임한다. 이걸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여기 엄지손가락을 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는 검지손가락이다. 검지손가락. 그럼 검지손가락 자르고 나면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자를 게 진짜 많다. 다 잘라도 해결이 안 된다. 그때 깨닫게 돼요. 그럼 말씀 뭘까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환경,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손이 없으면 손으로 짓는 죄를 못 짓는다 이거잖아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것 좀 그만해라. 스마트폰 좀 그만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의 의지로 이겨봐라 라는 소리예요. 의지로 될 것 같았으면 중독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 끊지 마! 아니 마약을 끊어! 마약을 그렇게 말한다고 끊을 것 같은 마약 중독에 걸리지도 않았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마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음성적으로 돼버려요. 몰래 더 심한 것들을 합니다. 더 많이 해버려요. 밤새도록 해버려요. 못하게 하니까. 부모님 주무시고 나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안 해도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 할 수 있는 환경을.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실에서 해요. 방에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해라. 좀만큼 해라. 상관없다. 자, 그런데 가급적이면 쇼폼 같은 거는 하지 마라. 가급적.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조금 냅뒀다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냥 한마디. 그냥 롱폼 봐라. 그러면 유튜브 들어서 유튜브. 그렇게 이렇게 보잖아요? 그냥 할 만큼 해요, 그냥. 매일 해요. 그래도 중독까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뭘 또 하냐? 여기 애들, 여기 교회 많이 보고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희 애들은, 저희 고3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입이 있습니다. 근데 고3 같지가 않아요. 왜? 공부를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해요, 부모가. 그 대신 꼭 시키는 게 있습니다. 뭐냐?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말씀 보는 거. 큐티하고. 요거는 꼭 시켜요. 그거 하나, 그리고 같이 뭐 가족끼리 매일 이제 가정 예배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친구들 사귀는 거. 이웃 사랑. 그래서 모임이 있다. 그거 좀 보내요. 내일 시험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가고 싶으면 가. 오히려 권장. 가. 놀아. 친구들 만나고 놀고 요거를 적극적으로. 그래서 뭐 동네에 모임이 있고 그러면 항상 거기 가라. 그리고 우리 집회들, 청소년 집회가 있거든. 꼭 보내요. 가서 또 섬겨라. 가가지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해요. 그럼 꼭 시키는 거예요. 왜? 그거 하는 동안에는 이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할 때는 친구와 관계하는 법들을 배웁니다. 뭐 애들이 성격 좋아서 안 싸우나? 아니죠. 싸우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애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왜? 어차피 인간 다 죄인인데 그 사이에서 이런 문제들을, 관계 가운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뭉쳐놔야 알지. 그걸 이걸로 하면 이걸로 관계를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주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거 없으면 친구들끼리 관계를 못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걸로 다 대화하니까. 아이들이 로블록스 들어가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애들이 로블록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귀찮아요. 왜냐? 로블록스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무슨 대화를 해요? 로블록스에 대한 대화를 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게임 얘기를 합니다. 관계하는 게 아니라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라. 친구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친구가 예를 들어 이거는 잘 안 해.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친구를 살피는 애들이 있어요. 너 뭐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 요즘 애들 그런 얘기 안 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표정이 안 좋고 안 좋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물어보고 살아야죠. 인간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그럼 뭐라 그랬어요? 아니 뭐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물어봐야지. 그러면 대답해요. 이런 일 있어. 아 그러냐. 해결 못 해줘. 같은 애들이니까. 근데 그 다음날 뭐 어떻게 됐어? 물어봐. 자 그러면 얘가 인생에 고민이 생겼을 때 로블록스 같이 하던 애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나한테 관심 안 주는 애한테, 나한테 그거 물어보는 애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애한테 얘기하겠죠. 누가 친구예요? 매일 만나가지고 게임하는 애가 친구입니까? 아니면 얘가 친구입니까? 얘가 친구예요. 당연한 거예요. 연예인 많이 알고 TV 많이 보고 그래서 게임에서 뭐 관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도 잘 자라야 되지만 사회에서도 자기 역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키워요. 왜 그러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지금의 대학생 50%가 친구를 사귈 줄 모르는데 인간관계를 할 줄 모르는데 이게 퍼센테이지가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는 아주 심각하게 인간관계를 할 줄 몰라. 그 중에 누가 이 사회에서 효용성이 있겠습니까? 누가 리더십을 갖겠어요? 인간관계 할 줄 아는 사람. 공부 막 한다. 애들 공부 막 시키잖아요. 공부로 뭐 되는 거는 이미 끝났어요. 그런 시대는. 그거는 지금까지는 그랬죠. 지금부터는 그거 끝났어요. 왜? AI가 나왔네. AI가 엄청 잘하네요. 공부해가지고 머리에 지식 넣어가지고 그거 아웃풋을 내가지고 효용성을 느끼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 시대가. 공부로 뭐 해보는 건 안 돼요. 그러느니 저는 그러잖아요. 공부하느니 나가서 놀아라. 나가서 친구들 만나라. 나가서 사람들 섬겨라. 그렇게 키워요. 저는 이거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또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성령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뭐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를 찾는 애들하고 같이 있게 해라 라는 거예요. 혼자서 이길 수 없다. 같이 이기게끔 해라. 아이들 뭉쳐놓잖아요. 뭉쳐놓으면 그때 놀고 하는 순간에는 잊어버리죠. 이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안 해도 돼요. 하지 마 이러지 마. 집에 들어오면 해. 해. 더 하지 말라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어차피 밖에서 놀고 와가지고 조금 하는 거 괜찮다는 거. 이걸 끊을 수가 없거든요. 네. 끊을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끊을 방법이 없다. 미디어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다. 뭐 저기 뭐 산골짜기 들어가지고 동굴 파놓고 애들을 거기다 가둬놓고 밑에서 먹을 것만 넣어주고 이렇게 키우지 않는 이상 미디어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 여기 없으면 학교에 있고 친구들 만날 수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디어를 이길 힘을 또 줘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디어라는 것은 미디움에서 왔습니다. 미디움은 중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게
미디어인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자, 요거 기계, 이거 스피커, 그리고 프로젝터 이런 거는 미디어 기기가 되죠. 디바이스. 그리고 이 미디어 디바이스를 통해서 뭐가 전달이 되냐? 미디어 컨텐츠가 전달되는 거예요. 미디어 컨텐츠는 제 음성 그리고 제가 만든 이 PPT 이런 것들을 컨텐츠를 보여드리는 거죠. 이 컨텐츠는 제 의도를 담고 있죠. 저는 미디어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도죠. 제가 그걸 얘기를 하고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모든 미디어는 이런 말하는 사람의 의도, 즉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미디어는 메시지니까 미디어의 발달은 방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교통수단은 점점 가면 갈수록 빨라지죠.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미디어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옛날 것보다 지금 게 훨씬 더 메시지를 잘 전달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동굴에서 벽화 그리는 것부터 시작했겠죠. 이거보다는 글로, 이거보다는 소리로, 그거보다는 화면으로, 그거보다는 검색할 수 있는 쌍방향,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메타버스, 가상현실이기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달해왔는데 이게 메시지를 진짜 잘 전한다. 이제는 어느 정도 잘 전하냐? 아주 잘.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거 아시나요? 이거 아시면 제 또래입니다. 여기 이제 50원 놓고 했던 갤럽인데 이런 게 요즘은 이렇게 진짜 실제 같은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제믹스, 패밀리 아시나요? 그런 걸 했던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게 요즘은 실제와 같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VR 기기를 통해서 하면 더 사실적으로 보이죠. 진짜처럼. 우리 이 아저씨 보세요. 여기 어디 납치당해 갖고 온 게 아니시잖아요, 이분이. 자기가 이거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게 진짜 같으니까 이렇게 막 난리를 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 같이. 그러니까 메시지를 어마어마하게 잘해서 진짜처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뉴럴링크다 해서 뇌에서 바로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원숭이 보면 게임을 하는데 게임 성공할 때마다 여기서 바나나가 찍찍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미 선이 떨어져 있죠. 무슨 말이냐? 뇌로 이걸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술들은 엄청나게 발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AI를 통해 디지털 및 물리 세계를 연결할 거다.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현실과 구별할 수 없는 세계가 올 거다. 이 현실과 구별 불가능한 가상현실이 가능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술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지금 빅테크들이 어떤 데다가 집중을 하고 있냐? AI, 그죠?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메타버스. 여기에다가 돈을 써요. 물론 이제 메타버스 그러면 한물 간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주가가 쭉 올라갔다 쭉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있었냐? 비슷한 사건이 세기 말 1999년, 1998년, 2000년 넘어가기 전에 이때 있었습니다. 그때 닷컴 버블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 뭐라고 했냐? 앞으로 인터넷 세상이 올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인터넷 세상이 와서 모든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할 거다. 근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주가가 막 오르고 난리 났던 것들이 다 망해서 그때 있었던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인터넷 세상이 와버렸어요. 어떻게 왔냐? 이 디바이스가 생기면서 이제는 그때 얘기했던 그 아이디어들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가요. 인터넷이 없으면 이제는 세상이 돌아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메타버스, 지금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구현해내는 아직 디바이스가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편하게 되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 게 나온다? 그럼 이제 메타버스 시대도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걸 이제 볼 건데, 미디어는 메시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접하는 모든 미디어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에서 메시지를 읽어야 된다라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그런 말들도 생겨납니다. 미디어를 읽고 해석하고 쓰는 능력. 자, 이 게임도 미디어죠. 그럼 여기도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레이싱 게임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레이싱 게임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1등 해라. 그렇죠. 근데 여기에 아이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먹으면 뭐 목물도 쏘고 뭐 바나나 껍질도 던지고 폭탄도 쏘고 뭐 이러면서 1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그냥 귀엽게 이렇게 나와요. 소리도 귀엽게 나오고. 근데 이게 내용을 보세요. 메시지를 보세요. 진짜 재밌네요. 너가 1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르치 마라. 이걸 만약에 실제로 여기 길을 가면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길이 막히네? 폭탄. 쫓아오네? 바나나 껍질. 이거 뒤집어. 차가 불타. 폭파돼. 그러면 깜빡 가요. 전 세계가 알게 될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극악무도한.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를 악하다 생각 안 해요. 이게 미디어가 속이는 거예요. 뭐냐? 포장을 합니다. 귀여운 캐릭터, 귀여운 모습으로, 귀여운 음악으로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인식시켜요. 근데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아시죠? 슈퍼마리오. 뭐가 문제 있겠어요? 문제가 무지막지합니다. 얘가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공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자친구. 여자친구 가는 길에 다 밟아 죽여요. 다 부시고 남의 돈 빼먹고 막 이상한 거 주워먹고 커지고 진짜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해요. 이 내용을 저 최근에 알았는데 진짜 더 이상한 게 뭐냐면 얘가 왜 공주를 찾냐면 여기가 마법에 걸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벽돌이 돼가지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피치공주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친구. 그래서 찾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찾으러 가면서 뭐예요? 사람이 벽돌로 됐는데 그 벽돌 부시면서 가요. 진짜 이상하죠. 아니 얘네들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죠. 얘네들 밟혀갖고 죽는 애들. 저 무슨 잘못이에요? 얘네는 평생 학교집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인데 어느 날 와가지고 힘세다고 밟아줘요. 아무 해보지도 않은 애들을. 이게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들이 집에서 이런 게임을 한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좀 적당해라 뭐 이러시겠죠. 근데 막 제재는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매일 옆에 있는 친구가 우리 애들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다 죽여버려. 야 너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죽여버려. 요 얘기를 옆에서 계속한다. 걔랑 친구 사귀게 두실까요? 근데 이 게임이 좋다. 죽여버려. 다. 이런 거. 요즘 많이 하는 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5명 패싸움 하는 거예요. 죽이면 돈이 나와요. 그 돈으로 무기를 사요. 무기를 사면 더 잘 죽여. 그래서 결국 다 죽이고 더 세져갖고 더 잘 죽이고 많이 죽이고 이 게임의 메시지입니다. 그거를 이거 한 판 하는데 한 40분 걸리거든요. 한 판에 끝내지도 않지만 몇 시간 동안 이거 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듣는 거냐?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이라는 게 실습까지 하잖아요. 실습. 자기가 실제로 이걸 해봅니다. 실습은 더 효과적인 거 알죠? 학습에. 죽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슈팅 게임. 죽이는 거예요 그냥. 뭐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다 죽여버리고 혼자 살아남아. 이런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극단적으로 표현되면 이렇게까지도 돼요. 얘는 아까 그 게임 하다가 가가지고 형 죽이고 엄마 죽이고 동생 둘 죽였어요. 이 얘기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그런 거 많죠. 거기 총기가 있으니까 총싸움 이렇게 막 게임 하다가 가가지고 반 애들 다 죽이고 뭐 영국에서 17명 죽이고 한국에서 도끼 사갖고 동생 찍어 죽이고 엄마 찔러 죽이고 이거 엄청 많아요.
애들만 이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얼마 전에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온 청년이 지하철 앞에서 6명 찔렀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사건. 물론 애들이 게임한다고 해서 다 뭐 살인을 저지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죠. 메시지는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도둑질은 나쁜 겁니다. 왜 나쁜 거죠? 그거 어떻게 알게 됐죠? 인간의 본능인가요? 그렇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남의 거 그냥 갖고 와요. 도둑질인데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 하나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갖고 와요. 그런데 이게 나쁜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 엄마가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갖고 오면 안 돼. 그 도둑질이야. 나쁜 거야? 혼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가치관을 만들었어요. 도둑질은 나쁜 거다라는 기준을 만든 거예요. 메시지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기준을 만들어요. 가치관을 만들어요. 우리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그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왜 봅니까? 말씀 다 외우지도 못하는데 말씀 들은 거 기억나세요? 내가 아까 했던 것도 어쩌면 기억 못하실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기억하세요? 지지난주 건요? 기억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왜 듣냐? 들은 게요 어디 안 가요.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끼쳐요. 기억을 못해도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힙합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바지를 다 통을 이런 걸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질질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 권사님들이 너네는 왜 바지로 온 동네를 쓸고 다니나? 그래도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그때 딱 붙는 바지를 입고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야, 저희는 진짜 촌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바지통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스키니진 뭐 이런 걸 입어요. 발에 피도 안 통하는 거. 근데 제가 청소년 때는 되게 촌스러워 보였는데 그게 어느 순간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유행을 따라가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통이 좁은 바지를 고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또 다시 통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되게 촌스러워 보였는데 갑자기 또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지금 통 넓은 바지를 입고 있어요. 저도 바지가 통 점점 넓어졌어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바지를 선택하는 기준, 요거를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지야 뭐 넓은 거 입든 좁은 거 입든 상관없는데 말씀에 어긋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동성연애. 동성연애가 죄죠. 우리는 안 해도 되고 그거 나쁜 거다라고 또 애들한테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동성연애가 나쁜 거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라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어떠냐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러냐? 인간이 발전해가지고 혹은 신학이 발전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미디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동성연애 하는 캐릭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증가했더니 동성연애 지지 증가, 반대 감소. 괴벨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치 선동가인데요.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아니 사람이 그렇게 속습니까? 그렇게 속았어요. 나치가 히틀러가 유대인들 죽여야 된다. 인종청소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독일에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냥 혼자서 결정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교회들의 지지도 받았어요. 유대인도 죽여야 된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인종청소하는 거를 지지해요. 독일은 게다가 종교혁명이 일어났던 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 굉장히 발전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신학하면 독일이 유명해요. 많은 분들이 가서 유학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다. 왜요? 죽여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어. 계속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속았다.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냐? 미디어가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은
먹지 마라. 사단은 먹어라. 보안직도 하고 먹어버렸어요. 그렇게 바보냐? 그 결과로 우리가 죄값을 살아가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는 거 이거 너무 약하다. 보면 그게 진짜라고 봅니다. 그게 가짜다, 조작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그리고 아까 말씀 나눴던 메타버스는 이런 표시로 요즘 다 나와요. 이게 뭡니까? 영원하다, 무한대라는 뜻이잖아요. 메타버스 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영원한 세상이 들어왔어요. 영원한 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런데 갑자기 가짜 세상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금 우리는 2014년도에 이 페이스북이 중국 인구보다 더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영향을 받고. 근데 이런 SNS들이, 플랫폼들이 돗대기 시장인 줄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의 유튜버들이 자기네가 마음대로 컨텐츠를 올리고 누군가는 소비를 하고. 그렇지 않아요. 자유로운 시장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알고리즘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사라져요. 알고리즘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돈도 벌고 인기도 벌고 권력도 얻습니다. 이미 그 유튜브는 알고리즘이라는 그걸 만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절대 왕권 국가예요. 남들이 거기서 뭐라고 하든 아무 소용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얘기도 듣지 않아요. 절대 왕권. 오로지 알고리즘이 다스리는 데로 돌아가요. 그러면 나중에 메타버스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 중에 카톡 안 쓰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왜냐? 나는 카톡 싫어도. 왜냐면 다른 메신저 써보시면 알아요. 카톡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근데도 써야 돼요. 왜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게다가 메타버스라는 게 가상세계잖아요. 그 가상세계가 점점 발달돼서 어떻게 되냐? 지금 보는 거 듣는 거는 진짜처럼 하죠. 근데 촉각, 미각, 후각 이런 건 아직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뇌로 전달되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나온다 쳐봐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현실과 가상 이제 구분을 못하게 된다. 기술이 그 방향으로 가니까 언젠간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이 세상 힘든 건 너무 많잖아요. 왜냐? 제한이 있거든요. 재화의 제한이 있고 공간의 제한이 있고 그러니까 집을 마음대로 크기를 키울 수도 없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못 사고 근데 가상세계에서는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냉장고 열어. 항상 맛있는 음식이 있어. 먹으면 진짜 같아. 항상 맛있어. 돈도 안 들어. 왜요? 어차피 데이터는. 가상현실에선 집이 엄청 큰 게 있어요. 자동차, 멋있는 자동차가 있어요. 가면 그냥 줘. 당연히 사람들이 넘어가죠. 그래서 디지털로 이민을 갈 겁니다. 한국에서 이 캐나다로 이민 온 것처럼. 한국의 어떤 제한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더 나은 곳으로 오신 것처럼.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거죠. 당연하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과 관계하려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그 플랫폼을 만드는 절대 왕이 존재하게 되고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 이제 가짜를 잘하면 잘할수록 돈도 벌고 인스타그램에 같은 사람이래요. 같은 사람인데 진짜는 이렇게 생겼는데 가짜가 더 유명해요. 가짜를 잘하면 잘할수록 돈도 많고 유명해져. 요걸 보시면 이게 에르메스 혹시 가지고 계신 분? 비싸지 않으면 10,000,000원짜리예요. 근데 월마트에서 월킹백 이걸 100,000원짜리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보다 100배가 더 좋냐? 그렇지 않아요. 비슷한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자, 그런데 왜 같이 생겼는데 100배의 가치가 있냐? 여기서 만약에 LMS라는 상표를 똑 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10만 원짜리로 전락해요. 그러니까 상표. 허구입니다. 허구. 이미지. 요거에 어마어마한 가치와 돈을 쓰는 게 벌써 우리 익숙하단 말이에요. 요게 가장 증폭되었을 때가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시가총액 회사들이 지금 뭐 테슬라, 뭐 아마존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1위 찍었던 데가 루이비통 회사예요. 왜요?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SNS만 하잖아요. 인터넷 하는데 봤더니 다들 이런 거 하나씩 들고 있네. 다들 들고 있지는 않는데 자기가 보는 게 그게 그래서 들고 있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걸쳐 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보안죽도 하고 먹음죽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일도 못 해갖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데 보조금 받으면 그걸로 썼어요. 사람들이. 진짜 이상하죠. 코로나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월급도 못 받고 있는데 이렇게 비싼 것들을 질렀다니까. 그때 그 전부터 그랬지만 가상의 허구에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가 있었는데 이걸 컴퓨터를 통해서 접속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진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앞에 현실 세계에서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가상 세계에 항상 접속해 있어요. 붙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메타버스가 나오면 뭐가 되냐? 가상 현실 세계 밑으로 현실 세계가 들어가 버리는 거야. 너무 이상한 지금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아, 진짜 이렇게 되겠냐? 이거 올지 상상도 못하는데 지금 이런 거. 된다. 자, 이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 옛날에 파란 나라가 있었고 빨간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파란색, 빨간색은 정치적인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기분 나쁘시면 딴 색 하셨는데 보라색. 파란 나라가 있고 빨간 나라가 있었습니다. 파란 나라 백성들은 파란색이었고 파란색 왕을 따라갔고, 빨간 나라 백성들은 빨간색이었고 빨간 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파란 나라의 파랑이가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동굴을 발견했어요. 그 동굴에 들어가서 봤더니 빨간 왕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빨간 왕 거짓말 왕인데? 그러면서 나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는지 금세 몇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 그게 생각나서 그 다음 날에도 오고 그 다음 날에도 오고 계속 오다 보니까 빨간 왕이 하는 얘기가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파랑이는 그때부터 빨간 왕이 말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로 했어요. 자, 질문입니다. 그 파랑이는 빨간 나라 백성일까요? 파란 나라 백성일까요? 네? 자, 그럼 더 쉬운 예를 드리겠습니다. 남한에는 북한 간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고정 간첩이라는 게 있어요. 남한에 살면서 있는. 그 고정 간첩은 남한 사람처럼 말하고 남한 사람처럼 있고 남한 사람처럼 직업도 갖고 있고 그리고 신분증도 갖고 있어요. 그 고정 간첩은 북한 사람입니까? 남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색깔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 정체성을 결정한 거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나라가 뭐냐?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게 무슨 뜻이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모든 곳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임하냐?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어요.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거 싫어하는 애가 있어요. 사탄. 얘가 와가지고 뭘 했어요?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그랬더니 얘가 그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먹어라. 그랬더니 이 먹어라를 들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말을. 그랬더니 사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충돌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괴로운 거죠. 싸워야 돼. 우리는 그래서 그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께서 해결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으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움직여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증거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산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방에 가서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 밴쿠버에도 있지만 주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거하시지만 이란 땅에도 주님은 거하세요. 무소부지하세요. 어디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계세요. 한국에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에게 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임하시고 우리 주님의 왕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되지 못한 영역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세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게 이제 나오는 이 마지막 때의 이 타임라인이에요.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맡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머리는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민족 가운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몸이란 말이에요. 교회. 자, 그런데 사탄 요거 싫어하잖아요. 처음부터 싫어했어요. 그럼 얘는 뭘 하겠습니까? 처음에 뭐 했어요?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반대말. 다시 말하면 거짓말. 우리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으세요. 그래서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그 진리의 반대를 얘기하니까 항상 거짓말. 지금까지 사탄의 전략 간단해요. 거짓말. 그런데 이 사탄이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하는데 못하는 게 있어요. 반대로 하는데 뭐냐? 우리 하나님 무소부지하신데 얘는 그걸 못해요. 무소부지하지 못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사탄은 타락한 천사잖아요.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첫날 응답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첫날 응답을 주러 오는데 중간에 막혀요. 21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도착해서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첫날 응답돼서 오는데 오는 길에 막혔다. 쟤는 진짜 센 놈이다. 그래서 우리 중에 센 애 미카엘이 있는데 걔 붙여놓고 왔다. 내가 너 만나고 가서 다시 싸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싸우고 있으면 다니엘 옆에 없고 다니엘 옆에 있으면 싸우러 가지 못해요. 무소부지하지 못해요.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이게 천사의 속성이에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도 모든 곳에 있기로 해요.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사탄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도구를 찾았어요. 만들었어요. 뭐 만들었다 그거 그렇게 얘기하기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도구를 사용해요. 진짜 무소부지하잖아요. 24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묻는 모든 말에 대답하시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돼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 삶 모든 구석구석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겨야 되겠습니까? 말씀 봐야죠.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전신갑주 무기를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공격 무기가 있죠. 뭐 다른 뭐 방패 요즘 그 뭐야 어벤져스 걔가 방패로 자꾸 싸워가지고 방패가 공격 무기처럼 느껴지는데 방패는 방어 무기잖아요. 투구도 있고 흉배도 있고 다 방어 무기. 근데 공격 무기가 하나 있죠.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게 거짓을 이기는 힘이라. 제가 그랬잖아요. 미디어 이제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어차피. 그러면 미디어를 접했을 때 이것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힘. 누군가가 사기를 쳐요. 사기를 칠 때 이 사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진리. 자, 이거 100만 원짜리인데요. 제가 싸게 10만 원에 드릴게요.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요. 왜?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잖아요. 진리를 알면 거짓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진리를 알면 분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데 문제가 부모마저 속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마저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속은 얘기를 해줘요. 말씀이 아니라. 저 선교하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경험합니다. 교회 장로님인데, 교회 목사님인데 자녀가 선교한다는 걸 막아요. 엄청나게. 어디 말씀에 선교를 하지 말라는 도무지 나 이거 보질 못했는데, 그것도 뭐 평생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잠깐 갔다 온다는데 그걸 못해. 왜? 왠지 아세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좋은 대학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좋은 대학 가야 되냐? 좋은 직장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의 기준이 뭐냐?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하나님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해요. 이 메시지를. 저 놀랍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지도자로 해서 이 다음 세대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검이 없으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못 이기는 거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근데 떡으로 살아. 떡으로 살아. 떡으로 살아야 돼. 떡으로 살아야 돼. 그게 너의 인생을 행복해질 거야. 이 메시지를 하면 이길 수 없죠. 그 거짓말에. 그래서 아이들이 힘든 거예요. 이것도 제어 같아요. 흥분해가지고 너무 승질내면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 주님만 따라갈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